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이누 자리는 어린 선수가 눈에 띄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뭐냐면 그야말로 도사 자리거든요. 사실. 그리고 삼선 자체가 눈에 많이 안 띄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어려운 자리예요. 마이누처럼 볼 다루는 기술로 눈에 띄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볼 잘 차는 선수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1, 2 터치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이누는 그러니까 3 터치, 4 터치가 좋은 선수. 3 터치, 4 터치가 그냥 제자리에서 막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수비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끔 유발을 하는 3 터치, 4 터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팀 공을 받게 되는 그 다음 상황에서 공을 받게 되는 선수는 무조건 거기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더 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 네. 자, 2024년 3월 21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히든풋볼 목요부 3명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뭐 A매치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이죠. 네, 오늘 새벽에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회 정식 명칭은 2024 WAFF U23 챔피언십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명칭이었고, 여기가 이제 서아시아 축구연맹 주최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가 이제 게스트 느낌으로 초청을 받아서 간 거죠. 8개국이 참가하는 대회인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태국이랑 경기를 해가지고 1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지금 이 관련된 정보가 뭐 그래 중계는 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없는 그런 연령별 대표팀도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구협회 SNS에도 게시물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게 뭐 A 대표팀 관련된 그런 얘기만 쭉 있고, 올림픽 대표팀 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고, 원래 그런 거 올리잖아요. 그쵸. 뭐 골 넣으면 누구 골, 네. 그리고 하프타임, 그리고 뭐 후반 진행되고 풀타임 해가지고 이렇게 딱 게시물 올리는데, 예, 저 올림픽 대표팀 관련해서 게시물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 A 대표팀 다음이거든요. 23세 대표팀이면. 네. 사실상 준 A 대표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인업은 고사하고 경기 결과도 안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좀 팬들이 좀 의아해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하는 거라서 다 퇴근해서 못 올리는 거 아닐까요? 다른 경기는 잘 올렸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관심이 별로 없나 보죠,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3월 13일에 있었던 이 박윤정 호죠. AFC U20 20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 경기는 물론 이제 뭐 준결승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뭐 잘 올라왔어요. 연령별 대표팀에 대해서 잘 올라왔고, 그 이후에 뭐 유니폼 리뷰라든지 뭐 이런 축구 대표팀 명단, 훈련하는 영상 이런 거 다 올라왔는데, 올림픽 대표팀만 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올려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홈페이지 가면은 구석에 있다고 하시긴 하네요. 네. 아, 홈페이지 구석이요? 네, 근데 좀 SNS는 아니고. 네, 그런 게 있죠. 이게 사실 뭐 올림픽 대표팀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없을 수 있어도 협회가 할 일은 해야죠. 그쵸. 네, 협회가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세축전 패너님이 또 입중계 하셨다고. 저도 이제 저기 코칭 스태프 계신 분들 중에 교류하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경기 결과 정도는 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온 게 확실히 없더라고요. 네. 저도 아침에 좀 확인은 해봤는데. 그쵸. 원래 등번호도 저거 픽스 나면은 바로바로 다 네. 올려주는데, 네. 뭐 등번호도 없었고. 뭐 어쨌든 지금 올림픽 대표팀 수장인 황선홍 감독이 A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또 와 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제 그런 것 때문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사실 팩트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협회가 좀 해야 할 일은 좀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저랑 장코치님이랑 지로나 영상 한번 찍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로나 우리가 전술 분석도 이제 뭐 따로 네.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로나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알레시 가르시아의 이제 킥에 대한, 이 프리킥에 대한 칼럼이 디애슬레틱 쪽에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알레시 가르시아 하면 물론 축구 보시는 분들 이름 다 들어보시고 또 라리가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장코치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지로나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더블 볼란치에서 뭐 도블레 피보테 스페인어로 해서 거기 6번, 8번 중에 이제 뭐 8번이라고 볼 수 있죠. 아예 6번이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이제 8번에 가까운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진영에서 공을 끌어올릴 때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들이랑 이제 직접적으로 링크업 돼서 이제 플레이하는 선수고, 반면에 이제 상대 진영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가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킥 같은 경우가 워낙 크게 장점이 있어서 좌우 측면으로 나가는 패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백라인 뒤로 넘어가는 패스도 있고, 그리고 세트피스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킥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이제 박스 근처에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슈팅하는 능력까지 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신체적인 강점이 강조되는 박스 투 박스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박스 투 박스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사에서는 지로나에서 상당히 이제 좀 딥라인 플레이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가 알레시 가르시아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아마 이 선수 지로나 경기 안 보시는 분들은 전에 이제 맨시티에 이제 이적했었던 것 때문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치를 보면요, 올 시즌 250회 이상의 롱패스를 성공을 시켰고, 이 수치가 유럽 5대 리그 이 빅5라고 산정을 했을 때 토니 크로스만 이 알레시 가르시아보다 많이 성공을 시켰고, 그 다음이 알레시 가르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방향 전환 횟수도 70번 이상. 이게 평균적으로 이 위치에 뛰는 미드필더들의 전환 횟수보다 약 27번이 많은 수치고, 이 빈도만 놓고 보면 중앙 지역에서 우측으로 전환시키는 이 패스 빈도라든지 정확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커리어를 간략하게 보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비아레알에 입단을 했는데, 이때 코치들의 인터뷰를 또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건, 그 당시부터도 나이에 비해 기술적인 수준이 매우 이제 뛰어났다라고 평가를 들었고, 양발을 고루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알레시 가르시아가 하고 있는 이런 플레이 자체가 이미 8살에 유스 입단했을 때부터 하던 플레이와 아주 똑같기 때문에 이 코치도 굉장히 고평가를 했었고, 맨시티 이적 이후에 사실 커리어가 약간 내려갈 뻔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지로나에서의 이런 퍼포먼스를 우리가 보면 실패라고는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맨시티나 이런 쪽에서 눈에 띄지 못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알레시 가르시아를 제가 언제 처음 알았냐, 2014년에 알았어요. 2014년. 왜냐면 그 작년에 사우스햄튼 감독했고 지금 레딩 감독하고 있는 그때는 저 선생님이었죠. 그 친구인 루벤 세이스가 있는데, 네. 루벤 세이스가 비아레아 유스팀 코치였을 때 이 알레시 가르시아 코치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 막 얘기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또 물어봐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공 가졌을 때 퀄리티가 엄청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알레시 가르시아에 대해서. 네, 그게 벌써 근데 2014년이니까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였고, 이 알레시 가르시아가 이제 뭐 표현하자면 동기인 거죠. 이제 동기랑 가까운 선수가 이제 파우 토레스가 있거든요. 파우 토레스. 네, 둘이 엄청 이제 친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공 가졌을 때 퀄리티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뭐 그때 이제 비아레알이 좋은 선수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공 잘 가지고 있는 선수였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적했던 그 시점 자체에서 그 팀의 상황 같은 게 아무래도 좀 엮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제라르 로메로라고 그 카탈란 유튜버인데, 기자. 예, 그 바르셀로나 얘기 많이 하는 양반이잖아요. 유튜브 이제 영상 한 1시간짜리 이 알레시 가르시아랑 인터뷰한 거 있거든요. 네. 비교 한 2달 됐나? 3달 됐나? 전반기 끝나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거 저 다 보진 않았고 한 절반 정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막 물어봐요. 막 임대 막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막 하고. 꽤 많이 돌아다녔어요. 예, 진짜 거의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외대고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임대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하면서, 아 이거 좀 이제 안 되겠네. 네, 왜냐면 그렇게 하다가 빚 못 보고 사라진 유망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으니까. 예. 특히 뭐 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데려온 다음에 임대 보내다 없어진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고생을 본인도 이제 좀 막, 뭐 나도 내가 어디 간지도 나도 모르겠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이제 얘기하는 건, 그게 결국에는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자기를 지금처럼 성숙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수로서 못 뛰는 거는 당연히 조금 이제 아쉬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게 뭐 꼭 본인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그냥 그 나이 때 선수가 겪는 약간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않았나. 약간 뭐 비유를 하자면 성장통 같은 그런 거였다. 네. 왜냐면은 그때 시티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펠레그리니 때 데뷔는 했었고, 2번째 시즌 때만 아마 과르디올라 감독 왔었을 거거든요. 근데 뭐 그나마 과르디올라 그때가 이제 미드필더들을 좀 이렇게 다 리빌딩하는 시점이어서 조금 퀄리티가 뭐 상대적으로 지금에 비해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소년 레벨 있다가 온 선수가 바로 뛸 수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않죠. 예. 워낙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 당시에. 네. 18, 19이었을 거야. 네, 그리고 이게 신체적으로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제 기억으로 봤을 때도 이제 막 그렇게 지금은 그래도 완전히 이제 신체적 성장도 다 끝난 상태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않았나. 근데 이제 선수 본인은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겨울에 랜딜리바르가 이제 돌아오게끔 불러줬는데, 에이바르로. 네, 그게 겨울에 오게 그걸 해줬는데 그게 되게 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맨딜리바르 감독이, 원래 이제 알레시 가르시아가 그 이전까지는 그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볼 받아가지고 앞으로 연결한, 그러니까 라볼피아나라고 하죠.
그 역할을 소화를 했는데 맨딜리바르 생각은 좀 달랐다고. 네. 거기서 패스를 앞쪽으로 뿌리면 훨씬 더 상대 위험한 그런 리스크 있는 지역에 대해서 타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레시는 조금 더 위쪽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후에 기량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발전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본인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원 형 베컴 좋았나요? 베컴? 네. 베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그 베컴 플레이를 막 이 선수가 한창 뜰 때나 막 진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이럴 때 막 본 세대는 아니거든요. 저는 좀 뒷세대라서. 네. 이 알레시 가르시아 킥 보면은 되게 데이비드 베컴 연상시킨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근데 베컴 보면 되게 그 각도라고 해야 되나? 더 베컴이 역동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좀 틀어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이 여기에 있으면 한 요 정도에서 차는 선수들이 있고 네. 여기서 차는 선수들이 있는데 베컴 따지면 한 여기 정도에서 이제 차는 선수였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형은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그 이 각도에 따라서도 뭔가 그 좀 다르나? 뭐 킥이나 이런 거를 막 다르긴 구가하고. 하죠. 다르긴 하는데 네. 사실 베컴 같은 경우는 비슷한가 둘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베컴은 너무 난 유니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베컴의 유니크한 플레이 스타일이다. 킥을 이제 하는 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베컴과 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베컴이 한 60도에서 70도 각도 정도에서 프리킥을 처리하는데 알레시 가르도 비슷하고 이 오른팔 회전 동작 직접 프리킥을 할 때. 네, 네네. 그때 이런 거나 뭐 여기선 되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이런 엉덩이가 몇 도 정도 빠져 있느냐 몇 도 정도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킥을 차느냐 이것도 베컴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걸 했네요. 그래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코치 역할을 하셨으니까 네. 그 선천적으로 킥이 좋은 선수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 킥이 사실 연습을 통해서 더 정확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의 폼도 네. 코칭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변하거나 더 개선되고 이런 여지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죠.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뭐 지도 방법론에서 이제 팔 모양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인사이드 패스 이제 단순 반복 훈련하는데 이제 막 팔 모양을 이제 그러니까 봤을 때 그러니까 예뻐 보여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된다고 이제 맞아. 팔 모양 이제 교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얘기들은 다 그거죠. 그냥 각자가 편한 동작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로벤, 반페르시 아시잖아요. 다 스털링. 이거 그리고 로벤 약간 요렇게 하잖아. 스털링 뭐 폼 다 있어. 네, 폴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사실 그걸로 이제 막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그냥 하게 둬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뭐 이거 자체가 뭐 진짜 완전히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면은 좀 교정을 해줄 필요도 있지만 근데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넘어서면 뭐 딱히 그럴 이유는 없을 것 저는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선수할 때. 어렸을 폼 때. 이상하다고. 형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막이냐 그랬어요. 사막이냐고. 이렇게 하고 축구했어? 그렇게 아니 무슨 장난권이냐, 이 새끼야? 아니 근데 상호이가 이러잖아. 그러니까 약간 팔을 약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막 이런 식으로 막 패스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했나 봐. 약간 스털링 느낌이네. 지금 보면은. 약간 스털링 느낌으로. 네. 그래서 엄청 뭐라고 해서 막 수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라. 그러니까 트레이닝 교정을 할 때. 교정을 할 때. 예. 그래서 별씨 뭐 이런 걸 신경 써 공이나 잘 차게 만들면 되지.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너무 정형화돼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느낌은 더 그럴 것 같아.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거 물론 이 폼이 그냥 뭐냐 FM 폼이야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편하다는데 뭐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못 차. 너무 이상해. 이렇게 막 탈춤 트듯이 막 이렇게 해. 네. 그럼 교정이 필요하지. 근데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면 저는 내비둬야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취미로 골프를 치니까 네. 골프도 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골프는 사실 축구보다도 더 자세에 대한 이게 좀 중요하지 있는데 않나요? 되게 유니크하단 말이야. 뭐야, 씨. 헬륨 가스 마신 줄 알았네. 음성 변조가 됐네 갑자기. 읽는데. 그래서요. 근데 약간 좀 유니크한 선수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뭐 백스윙이 적게 올라가고 뭐하고 하는데 세계 랭킹 3위 안에 들었던 존 람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존 람? 네, 그 선수가 있는데 스윙할 때 그 선수는 이렇게 해. 되게 짧게 해.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짧게 딱 이렇게 네. 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근데 그 존 람이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요?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폼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내 그 골프 칠 때 유일한 선생은 딱 하나다. 뭐냐? 날아가는 볼이다.
그거야. 그냥 잘만 가면 돼. 어떤 방식으로 치든 간에. 약간 전 그런 저- 느낌이 있어요. 네. 저 사람이 그거 아틀레틱 클럽 엄청 팬이어가지고 저 나오네요. 존나 빌바오 사람이라고. 소시오일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저 중계할 때도 아마 그 시축을 3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는데 그러니까 딱 저 말도 되게 그 여러 가지 구기 종목에서 스페인이 굉장히 정점에 있는데 그 핵심 지론이 약간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폼에 굳이 국한돼서 막 거기 매일 필요 없다. 이게 좀 많이 강조가 됐는데 이제 존람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어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초등학교나 막 이럴 때 보시면 점심시간 축구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공 왔을 때 컨트롤할 때 보면은 다리를 움직이는데 팔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막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거 그리 이제 코디네이션이 안 돼 있다고 그치, 하는데 그치.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망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되게 단순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기 때 움직이면 막 뒤집기 하면 다 몸이 한 번에 다 움직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어져 있는데 특정 동작의 전문화가 되면은 뉴런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라지면서 발만 움직이면 이제 발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 같은 경우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그게 아직도 이제 아기였을 때처럼 이제 이어져 있으니까 이제 같이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코디네이션을 어느 정도 해줘야죠. 근데 저레벨 선수한테 그걸 얘기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막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 헤딩할 때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이런 거 교정을 해야지. 네. 교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아니고서는 네. 굳이 그거에 국한되면서 난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좀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되게 잘했던 선수가 그 있잖아. 뭔가는 고치려고 하다가 그것까지 망하는 경우가 있어. 그쵸. 네. 폼 교정하려다가 네. 이상해지는. 이게 대표적으로 테니스 같은 경우도 진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테니스 얘기를 좀 네. 물어보려고 했어요. 움직이면서 공을 움직이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세나 보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게 나달이 얘기해요. 나달이 보면은 뭐 이 각도에서 뭐 앵글샷 쳤다고 저러고 뭐 나달이 제일 잘 치는 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달 본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샷은 단 하나도 없다고. 팔 각도, 팔꿈치 각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측정 이거 분석 이 사람이 뭐 엉덩이 뭐 25, 26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동작을 시작할 때랑 끝날 때라서 이제 조인트 그러니까 관절 각도를 움직이는 걸 측정을 하거든요. 테니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로 해서 뭐 포핸드 칠 때, 백핸드 칠 때 선수별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메커니즘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관없다. 네, 서브도 그렇고 포핸드, 백핸드 그러니까 테니스는 동작이 다양하잖아요. 발리부터 해서 다 달라요 선수들마다 다 달라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 폼 유니크한 게 더 좋습니다. 네 맞아요. 왠지 알아요? 왜요? 상대방 예상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그거 있어요. 볼을 차 축구야. 축구 차는데 딱 차. 존나 캐논슛이 나와. 상대방 멘탈 나갑니다. 예? 그리고 골프 칠 때 웽웽웽 탁 쳤는데 존나 잘해. 저 새끼 존나 멘탈 나가요 상대방도. 같은데 왜 이렇게 잘하지? 약간 테니스 이런- 그래가지고 그냥 팡 이렇게 치는데 존나 스매시 존나 세. 그러면 상대방 난 여태까지 테니스 헛배웠다.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아가리 FC도 감독님이셨잖아요. 네. 그 채팅창에 그 이명철 폼 교정해주고 싶다고 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형철이 폼은 어떤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아자리 걸려가지고 말 잘했어요. 네. 상대방이 형철의 캐릭터를 알아요. 근데 형철한테 골을 먹었어. 멘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렇죠. 나가죠. 실제로 골도 넣었었고. 그래 아가리 FC 할 나갑니다. 때. 그런 거죠. 네. 유니크한 게 좋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시아 가르시아가 이런 킥적인 부분에서 지금 스페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덩달아서 이제 지로나가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알레시아 가르시아 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디테일한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 우리도 이제 A매치 브레이크지만 유럽도 A매치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A매치 명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유럽 이 주요 국가 유로 2024를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두 분 이번 유로 2024에서 뭐 누가 우승할 것 같다 이거 빼고 개인적으로 약간 응원하는 팀 있나요? 응원하는 국가 저는 뭐 항상 스페인, 포르투갈. 둘. 네. 포르투갈도 응원해요? 네, 스페인, 포르투갈은 뭐 항상. 왜요? 되게 그쪽에 있다 온 걸 엄청 티내네요. 막 그런 거. 예. 아니, 그쪽에 보통 있잖아. 아니, 뭐 이렇게 아니. 하면서. 콜롬비아 잠깐 갔다 오면 월드컵 누구 저 콜롬비아 막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왜요? 내가 진짜 콜롬비아 2 years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럼 주원 네. 형 이거 있어요? 응원하는 국가? 저는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네. 왜? 잉글랜드 정신.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저 지어라 형.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있고. 그리고 잉글랜드 실제로 많이 갇혔잖아요. 잉글랜드 많이 가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유로는 잉글랜드의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지난번에도 유로 결승도 갔고 그쵸. 했으니까 안타깝게 되게 우승도 못했잖아요. 준우승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잉글랜드가 좀
특히나 우리나라 시청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스페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잉글랜드가 좀 높은 거 좀 올라가지만 좀 흥행이 되지 않을까. 제가 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축구, 그 국내 축구 팬들한테 제일 인기 많은 국가 일단 대한민국 제외하겠습니다. 그 외국으로 따졌을 때 인기라기보다는 관심도가 높은 국가. 대한민국 다음은 일본입니다. 아, 일본. 자, 그리고 저는 그 다음이 잉글랜드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일단 너무 쉽게 접하고 인기가 많은 리그이기도 그쵸. 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이 잉글랜드 스타들이 또 많아가지고 그렇지. 잉글랜드가 진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저는 한 진짜 스페인이 메이저 대회 3연패 할 때는 그 다음이 스페인이었다고 보는데 이 흐름이 좀 넘어온 것 같아요. 잉글랜드로. 그러면 장코치님은 스페인은 뭐 어쨌든 거기서 이제 또 라이센스 따시고 네. 뭐 적을 주셨으니까 포르투갈은 왜 포르투갈은 호동생?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왜냐면은 어쨌든간 제가 축구를 좋아하게 만든 사람이 조세 모리뉴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대학도 그만두긴 했지만 저는 이 대학교도 뭐 포르투갈어과 갔었고 그리고 포르투갈도 뭐 계속 아무래도 좀 인연이 계속 교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계속 관심이 가죠 사실. 좋아하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선수로서 봤을 때 이제 흥미가 있는 선수들도 꽤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좋아하고 응원하는 그 국가였다면 우승은 누가 할 것 같나요? 우승 우승 저는 잉글랜드 아니면 프랑스. 잉글랜드 아니면 프랑스? 네. 주원 형은? 저는 프랑스. 프랑스? 잉글랜드는 우승 못할 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 네. 왜냐하면 프랑스는 저는 이 수비 라인이 되게 세다고 생각을 해요. 수비 라인이. 이제 센터백 뎁스 그러니까 뽑힐 만한 선수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잉글랜드는 뒤쪽이 나는 너무 믿음이 안 가거든. 후방이? 네, 후방에 믿음이 안 가. 근데 프랑스는 저는 후방 지역에 믿음도 가고 앞쪽에 음바페가 있고 이게 난 너무 크다고 봐요. 뭐 그것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을 한 팀 한 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일본 관심 있는 사람 주변에 없다라고 이제 스택창 올라왔는데 이 그 쿠팡 플레이 이번에 일본 경기 있잖아요, 아시안컵. 네. 진짜 동시 접속자 수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 그래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웬만 리그 경기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왔어요. 관심도가 일본 축구 궁금하다가 아니고 이 새끼들 좀 해가지고 좀 미끄러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 내 큰딸도 일본 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일본 경기 봤다니까. 그래? 8시 경기? 8시 경기 있었을 때. 맞아. 시간대 좋은 경기들이 좀 있었어. 있었어. 일본 경기가. 그렇죠. 이게 관심도가 많다고 하셨지 응원한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원은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잉글랜드 보겠습니다. 이번 A매치 명단을 쭉 보면은 사우스게이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결같은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실험은 계속하고 있다. 자, 이번에 A매치 경험 없는 선수들이 아스톤빌라의 에제이 콘사, 그리고 에버튼의 브랜스웨이트,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마이누, 저희가 뭐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마이누 이제 선발이 됐고요. 뉴캐슬의 앤서니 고든이 이제 발탁이 됐어요. 여기에 징계 해제 이후에 아이반 토니도 이제 다시 이제 소집을 하면서 케인의 백업 역할 동시에 이제 올리 와킨스와 그런 좀 경쟁 구도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잉글랜드가 이번에 되게 강력하게 좀 우승국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유로가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선수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현상 유지 쪽과 새로운 시도 쪽 중에서는 좀 어느 게 좀 낫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코어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잉글랜드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월드컵 때 러시아 월드컵이죠. 그때 이제 3-5-2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주로 뭐 4-2-3-1 하거나 4-3-3 위주로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우스게이트도 저는 과르디올라 영향을 진짜 많이 받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잉글랜드 대표팀이 포지션 플레이를 하게 된 지는 솔직히 좀 오래됐고 그런 관점에서 코어는 그게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이제 선수와의 조합이나 이런 거를 시험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뭐 이렇게 막 무리수를 둘 정도로 뭔가 큰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는 저는 또 생각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베스트 구성은 잡아놓고 여기에 네. 이제 로테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실험만 네.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네, 그리고 이게 조별 라운드는 이제 또 몇 경기 안 되잖아요. 네. 거기서 결판을 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우리 거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의 특성에 맞춰서 이 선수가 들어가는 게 낫냐, 이 선수가 들어가는 게 낫냐, 혹은 뭐 4-3-3을 하는 게 낫냐, 4-2-3-1을 하는 게 낫냐,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전략적인 관점에서 시도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뭐 문제 없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원 형이 이제 그 수비적인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반대로 중원이나 공격진은 지금 완전 좋죠. 월드클래스 기량들의 네. 선수로 있잖아요. 네. 근데 경험도 있어요. 이제 그 어린 선수들이 앞쪽에서. 네. 그러니까 어리지만 이미 뭐 국제 무대를 많이 경험한 그러니까요. 선수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승 후보로 지금 꼽힐 만한 전력이라고 평가받지 않나. 맞아요. 그렇긴 한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안정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예, 그 토너먼트 올라가면. 그러니까 잉글랜드도 우승 후보긴 한데 다른 팀이 좀 세지 않나,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미세하게나마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뭐 수비적인 부분을 아까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네. 자 일단 잉글랜드 맞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승국이라고 평가받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데샹 감독이 지금 A매치 명단을 짬에 있어서 잉글랜드보다는 실험을 좀 덜하면서 현상 유지를 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킹슬리 코망이 지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대체자로서 아스톤빌라의 무사 디아비가 이제 승선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살짝 나왔었던 게 최근 리그 6경기에 이제 선발로는 못 나왔거든요. 계속 이제 교체로 나오고 컵대회에 나오고 이랬었는데, 데샹은 이제 그대로 디아비를 차출을 했고, 파리 생제르맹의 바르콜라가 디아비랑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결국 바르콜라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드리앙 라비오는 부상으로 경기를 좀 못 뛰었음에도 차출이 됐고, 아마 남은 A매치도 명단 변화 폭은 이제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긴 해요. 이거는 뭐 사우스게이트가 코어 유지한 채로 실험을 하고 있긴 하지만 데샹은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그냥 감독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명단 뽑는 데 있어서. 왜냐면 프랑스는 당장 직전 월드컵까지도 결승전 갔던 팀이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랑은 다른 의미로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 게임 모델이나 이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은 다른 대표팀에 비해서는 저는 프랑스는 조금 더 역습이고, 그리고 조금 더 그 멀티 포지션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라비오의 경우에도 이제 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었는데 굳이 차출한 것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왜냐면 풀백도 결국에는 되고, 뭐 디아비도 이제 역습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월드컵 결승 갔을 때 연장 가서 봤잖아요. 막 콜로무안이 넣고 막 완전히 맞아요. 막 그 역습 밀변도로 완전 올려 붙여 때려 붙이는 그런 것도 봤는데, 디아비도 결국에는 그런 관점에서 뭐 최전방 나올 수도 있고 뭐 측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자원이라서 뭐 대샹의 프랑스에서는 크게 뭐 새로울 건 없지 않나. 그렇죠. 라비오도 사실 월드컵 때 너무 잘해줬고, 네. 그리즈만은 이번에 이제 그 부상 때문에 대체 발탁이 됐습니다. 이게 인터밀란전에 돌아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빠졌거든요. 네. 바르셀로나전에 못 나왔다가 이제 교체로 나오긴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즈만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주원 형이 이제 프랑스 우승 후보로 예상했잖아요. 잉글랜드보다도 프랑스. 프랑스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베스트 11이나 포지션별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탄탄한 팀이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일단은 레알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에메리도 중원에서 좋고, 앞쪽은 뭐 저는 사실 음바페 하나로 그냥 끝난다고 봐요. 네, 다른 앞쪽은 선수들도 있지만. 다른 선수 있지만 결국 음바페고, 또 음바페면 뭐 메이저 대회에서 하는 활약, 솔직히 결승전에서 그 정도 하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진짜 내가 본 그러니까 약간 그게 굉장히 많은 축구 팬들이 좀 메시를 응원하는 경기처럼 네. 됐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사상 최고의 빌런이 아니었나, 음바페. 그쵸. 해트트릭을 했음에도 뭐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만약에 그리즈만이 이제 실제 유로 대회 때 복귀를 한다면 당연히 음바페와 함께 위력적인 공격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비 라인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중앙 수비수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프랑스의 중앙 수비수 너무 자원들이 좋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 이제 대회 즈음에서 뽑히는 선수들을 골라서, 폼 좋은 선수 골라가지고 수비 라인을 구축하면 단단하지 않을까. 입맛에도 좀 맞게 네,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자, 그 다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이번에 파우 쿠바르시가 대표팀에
승선을 하게 됐고요. 브라임 디아스는 이제 모로코로 이제 국적을 이제 바꾸게 됐고, 이 외에도 제라르 모레노,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페드로 포로, 울브스의 파블로 사라비아가 굉장히 오랜만에 스페인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빌바오 센터백이죠. 다니 비비안도 지금 처음으로 A 대표팀에 이제 승선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사 현지에서 좀 추측하는 건 델라푸엔테 감독이 아직 여러 포지션에 걸쳐서 최선의 옵션을 좀 결정하지 못한 느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도 어쩌면 다비드 비아 이후로 지금 스페인 톱 자원은 전 압도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책을 델라푸엔테가 좀 찾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루이스 엔리케도 그랬고 델라푸엔테도 그랬고 약간은 뭐라 그러지? 대샹이랑은 좀 약간 다른 결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그때그때 잘하면 뽑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약간 이제 그 하나 예외인 게 이아고 아스파스 정도 있는 이아고 거고, 아스파스, 예. 이아고 아스파스 정도 말고는 그냥 그때그때 잘하는 선수들 바로 뽑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알레시 가르시아도 저번 대표팀 때는 또 처음으로 뽑혔었어요. 그쵸. 그리말도랑 이제 알레시 가르시아가 처음으로 이제 대표팀 뽑혔었는데, 그런 거 보면 그냥 그때그때 선수가 뽑힐 만한 자격이 있나, 이거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감독이라서 스페인의 경우에는 프랑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최종 엔트리는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뭐 9번 스트라이커 포지션도 마찬가지고, 예, 약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라르도 결국에는 전형적인 9번이 아니거든요. 그쵸. 예. 제라르도 이제 오른쪽 측면 빠져서 플레이하고 거의 이제 약간 그러니까 왼발잡이 벤제마 느낌이 강하죠. 예, 왼발잡이 벤제마 느낌이다 보니까 뭐 몰았다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고한 톱 자원이 좀 없어서 저는 스페인은 약간 걱정이 되고. 자, 그 다음은 독일입니다. 여기도 그게 좀 커요. 지금 호펜하임 잘하고 있는 막스 바이어나 그 로빈 코흐, 옛날에 주원 형이 또 한창 좋아했었던 로빈 코흐. 네. 예, 프랑크푸르트가 3년 만에 대표팀 복귀했고요. 여기에 지금 분데스리가에 있었던 슈투트가르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데니스 운다브, 월데마르 안톤, 그리고 막스 미틀슈타트 같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이제 승선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얀 니클라스 베스테라는 이 하이덴하임 선수가 사출이 됐는데, 이 선수는 경기에 나서면 하이덴하임 역사상 최초의 독일 국가대표팀 선수가 좀 된다고 합니다. 이 나겔스만 감독도 지금 새 얼굴 발탁에 좀 주저없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우스게이트도 새로운 얼굴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양반은 이미 잉글랜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지가 엄청 오래됐고, 근데 나겔스만은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좀 기간이 아주 짧잖아요. 네. 이거는 아직 팀이 좀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특히 나겔스만은 이제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이제 변수가 비교적 큰 게 이제 시스템이죠. 뭐 3-5-2 할지 뭐 포팩을 쓸지. 네, 이 나겔스만이라는 감독은 커리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이렇게 그 뭐 트랜스퍼 마케팅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거의 과반수가 아마 3-5일 거예요. 3-5 호펜하임 때부터 저도 많이 호펜하임 때도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3-5-2를 쓴다는 측면에서 뭐 특정 선수 뽑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뭐 그냥 전형적인 4-2-3-1 독일이 많이 썼던 그런 관점에 또 선수도 뽑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독일. 주원이 형, 독일은 이번 유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큰 기대를 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독일 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긴 하지만, 아직 그 지금 독일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나겔스만 감독 이제 막 감독 부임했는데 바로 이제 유로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 그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궤도에 아직 오르지 못했다, 팀적으로. 네. 그리고 최근 A매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는 독일은 이게 레부가 물러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축구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인 건데, 네. 이제 레부가 오랫동안 했다가 물러나고 이제 뭐 한시 플릭 했다가 지금 나겔스만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아마존 프라임이었나 그 독일 대표팀 영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봤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뭐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단편적으로 보는 거니까 단편적으로 보는 거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저도 이제 라커룸의 분위기나 그런 걸 좀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독일 대표팀은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게, 바이언 선수들이 항상 거의 대표팀의 주축인데, 바이언에서 사이클이 끝나서 나간 감독이 계속해서 대표팀 감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한디 플릭도 그렇고, 네, 나겔스만도 그렇고. 내가 그냥 이제 저 감독 지겨워, 저 감독 지겨워서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해서 저 감독 말 안 들어야지, 태업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랑 2년, 3년, 4년 했으면은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 대표팀 특히 이제 바이언이 항상 코어로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언에 있던 감독을 사이클이 안 좋아서 나간 거잖아요. 사이클 그쵸. 끝나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대표팀 감독으로 와요. 그럼 거기가 동기부여에서 거기서 뭔가 플러스가 된다고 저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 신뢰적인 네. 측면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막 보고 했는데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느꼈어요. 이거 근데 되게 신선한 관점이네요. 네. 그렇지 뭔가 익숙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이제 뭔가 신선한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사실. 자, 독일은 또 그런 시선을 볼 수 있고 이제 두 팀 남았는데 그다음에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지금 이 팀이 월드컵 2연속 못 나와서 그렇지 유로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이고 스팔레티 감독이 이번에 비주전 선수들 실험 때문에 28인으로 스쿼드를 구성을 했어요. 우디네스의 스트라이커죠 로렌토 루카. 이 선수 이제 FM에서도 굉장히 꿀배물이거든요. 예, 장신 스트라이커 소집이 됐고 토리노의 이밍백 라울 벨라노바. 여기에 엘라스 베로나에서 이제 세컨톱으로 또 활약하고 있는 미카엘 폴로룬쇼라는 선수가 들어왔고요. 임모빌레 이번에 탈락했고 스카마카도 제외가 됐습니다. 이 스팔레티가 여전히 스트라이커를 좀 찾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서 이 스트라이커 없는 시스템을 기용을 할 것인지 뭐 예전에 로마에서 뭐 보여줬듯이 아니면 이제 또 그런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를 기용을 할지가 좀 궁금한데 이탈리아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스트라이커 없이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포함은 됐습니다만 이탈리아 예상 성적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번 유로. 감이 안 잡혀요. 하긴 여기도 이제 감독이 또 새로 왔고. 네. 근데 뭐 스트라이커가 없는 뭐 시스템을 사용한다 만약 스팔레티 감독이 그러면 그게 저는 또 요즘 트렌드에 맞나 싶기도 하고. 하긴 뭐 제로톱 시스템이 과연 지금과 장구치님은요? 저도 솔직히 근데 상대적으로 이탈리아는 좀 정보가 적어요. 저도 좀 적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근데 9번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9번. 네, 9번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9번을 누구 뽑을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탈리아는 어쨌든 월드컵에서 상당히 이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유로 대회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또 장코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 포르투갈. 네. 포르투갈이 이제 그 예전 그 콘세이상 아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이 선발이 됐고요. 비토리아 기마렉스 포워드죠. 조타 실바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조타 실바가 좀 특이한 게 포르투 벤피카 스포르팅이 이제 포르투갈 좀 3대 클럽이잖아요. 이 팀들 그러니까 이 팀들의 유스 레벨에서도 뛴 적이 없는 선수라서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있고 여전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대표팀의 주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스팔레티 감독보다 스쿼드 구성을 더 폭넓게 해왔더라고요. 32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테스트에 대한 여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포르투갈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포르투갈은 저는 한 8강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근데 그 이후부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어쨌든 감독 바뀌었고 이번이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하고 뭐 다음 월드컵 정도가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간 해외 감독을 이제 또 어쨌든 쓴 거잖아요. 뭐 물론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은 인접해 있는 국가고 뭐 언어적인 것도 공통점이 맞기는 하지만 근데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사실 조금 약간 저는 되게 의아스러웠거든요. 오, 이런 감독을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또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조타 실바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또 나름 신선한 시도들이 좀 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조타 실바가 만약에 자리를 잡고 프로 소속팀에서도 커리어가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거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후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스포르팅 출신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포르팅 출신이 아니에요. 그 보아비스타 출신이거든요. 보아비스타. 네, 그러니까 브루노도 엄청 드문 경우고, 근데 만약에 이 조타 시우바가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직접 후계자, 뭐 포지션은 좀 다르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팀에 또 족적이 남게 되는 거죠. 네. 조타 실바는 한 선수 이름 말하는 거 여러분들 맞습니다. 조타 실바.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유로에 진출하는 이번 국가들의 이번 A매치 예상 스쿼드를 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오늘 마지막 코너도 바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눈가리 시선은 이 마이누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팅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개눈가리 시선 빨간색 바둑판을 우리가 또 두고 코비 마이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이누라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저는 올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되게 볼만하고 그러니까 딱 약간 보는만 있는 선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이답지 않게 좀 침착하고. 그 약간 코치님이 보시기에 마이누라는 선수는 좀 어떤 느낌인가요?
테나 감독이 이제 마이누 선수 최근 워낙 이슈니까 네. 이제 관련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매 경기 발전하는 선수다라고 했는데 진짜 좀 매 경기 다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네, 보면서 매 경기 다르고 그 매 경기 다르다는 게 최근 이제 특히 이제 1월 달 이후로 해 바뀌고 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성적이 꽤 좋잖아요. 네. 꽤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매 경기 다른 형태로 이제 팀에 일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이 형도 마이누 꽤 좋아하지 않나요? 바인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이 선수는 사실 지금 이 레벨에서는 제가 봤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 나이대. 이 나이대에서. 전 세계에서. 2005년생. 네, 2005년생 세 손가락 안에 들고 그 나이 때 가져갈 수 있는 침착함이 아니에요. 하긴 경기하는 거 네, 보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무슨 축구만 조기 축구를 한 50년 찼던 그분이 뭐 빙이 됐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흔쾌면 느낌. 네, 그런 여유. 거의 59년 왕신이 그 느낌으로 네. 그 정도의 침착함입니다. 이게 테나가 마이누 언제부터 봤냐고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난 시즌에 가을부터 봤대요. 가을부터 거의 언제 봤냐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21세 이하 팀을 경기를 봤대요. 경기 봤는데 그때 보고 그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엔 올린 게 왜 올렸냐면은 저기서 너무 안일해질 수 있다. 너무 쉬워 보인다. 너무 쉬워 보여서 얘를 레벨이 이제 다르니까. 네, 좀 더 올라와서 어려움을 제공해서 이제 푸시를 선수한테 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렸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이누가 아마 이번 프리시즌에 부상 당해가지고 경기 소화를 많이 못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같네요. 초반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시즌 경기를 저도 그때 프리시즌만 했었거든요. 그 리그에서 이런 거 13라운드부터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 말을 이제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은 진짜 그냥 아랫 레벨은 씹어 먹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토나가 이거는 빨리 콜업을 해가지고 성인 무대에 네. 대한 이제 경험을 네. 좀 채워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겠죠. 네. 그 마이누는 그럼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장점이나 스타일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걸 또 놓고 해보겠습니다. 상대의 압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마이누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거의 8번이에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4-2-3-1 혹은 4-3-3에 가깝게 경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4-2-3-1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브루노가 보통은 이제 상대가 뭐 리버풀전이었으면 한 라인 보통 위에 있거든요. 여기서 반 라인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한 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공격할 때는 거의 4-2-3-1에 가까워서 이제 중앙에 6번이 한 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대각선 보통은 이제 위쪽에 서거나 혹은 동일선상에서는 8번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이누는 결국에는 가장 큰 장점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재다능함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죠. 어느 공간에 있든지 크게 갭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미드필더들한테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덕목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강점이 있고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보자면 최근 경기에서 이제 주전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거는 제가 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이제 6번으로 까세미르가 나올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까세미르는 패스가 왔을 때 공을 1-2 터치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특히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는 등을 지고 공을 받았을 때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버튼전으로 이제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오나나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데헤아 때랑은 달라서 이제 보통 이제 나오는 3대2 플러스 1 형태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나나가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날 경기도 보시게 되면은 경기 초반에 전반 초반에 보시게 되면은 카세미르는 공을 받았을 때 여기서 압박이 이만큼 없어도 돌아서질 못해요. 돌아서질 못하고 혹은 여기서 압박이 있을 때 왔을 경우에 여기서 공을 다음번에 전개할 때 에러가 굉장히 많아요. 에러가 굉장히 많아서 보통은 선수가 플레이를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전개하냐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돌려놓는 식이에요. 거의 3자로 돌려놓고 근데 이제 가장 보통 이 상황에서 한 명이 압박이 왔을 때 많이 나오는 플레이가 뭐냐면은 여기서 3대1이거든요. 여기서 받고 센터백이 나오면서 2-3자. 근데 이 패스 퀄리티 자체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실 미스도 조금 나왔었고. 네, 이날 에버튼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전반에만 이제 비자레라 그래요. 그냥 이게 막 완전히 막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날 경기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 중반 정도 한 15분, 20분 정도 지났을 때 결국 이 공을 받게 하는 걸 까세미르가 아니고 누가 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이누가 받게 하는 거죠.
마이누가 밖에 하고 이제 카세미로 같은 경우 이제 대각선 위에 있는데 마이누는 등지고 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6번 자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로드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스케츠라든지 뭐 라리가 지금 잘하는 선수는 뭐 수비맨디 같은 선수들은 여기서 봤을 때 등을 지고 받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딱히 없어요. 그 봤을 때 딱 공을 받는 걸 느끼고 보면 그냥 그래서 왔을 때 공 받기 전에 스캐닝 미리 하고 상황 보고 오면은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3자를 나가든지 아니면은 오지 않았을 경우엔 돌아선 다음에 다음 판단을 내리고 이런 거에 굉장히 편리함이 있는데 마이누는 결국에는 이제 카세미루랑 짝으로 나왔을 때 카세미루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아무래도 문제를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6번으로 하는데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마이누는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공을 가졌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암라밭 영입됐을 때도 이제 말했던 부분인데 뭐냐면은 공을 좀 더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터치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예를 들 수가 있냐면은 시티의 경우 이제 포든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포든을 그러니까 과르디올라가 지금은 다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8번으로 놓는데 그쵸? 한창 이제 윙으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 맞아 측면에 배치했었어. 네, 측면에 윙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과르디올라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포든이 처음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프리시즌 할 때 이게 그냥 4-3-3에서 그냥 딱 8번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고 하면서 저도 그때 막 충격이었거든요. 와 이거 완전 미쳤다 했는데 과르디올라 측면에 놓고 나서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원투 터치로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얘는 공을 터치를 많이 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개념이 똑같은데 근데 마이누의 경우에는 그 공을 터치를 많이 애초에 지금 할 수 있는 선수인 거예요. 전술적으로 그 판단을.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마이누의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돌아설 수 있는 상황에 압박이 오지 않은 상황이면은 혹은 압박이 온 상황이더라도 돌아서고 드리블을 하는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공간의 드리블을 어디에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요. 아 그러니까 그 개념 네. 자체가 탑재가 네. 아주 잘 돼 있구나. 네, 그래서 터치를 이때는 원투 터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수비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유발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압박을 당기든 네.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픽스,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피아시온이라고 하는데 이 픽스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공을 가진 선수 입장에서 내 다음 동작이 패스일 때 그 패스를 받는 선수가 상대에게 최대한 방해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누는 결국에 공을 받게 되면은 이 둘의 예를 들어서 이 4-4-2라고 치면은 여기서 오면은 이 둘의 사이로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한 이후에 이 둘이 모이면 여기서 이제 패스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최대한 네. 상대 압박이 없는 네. 그런 공간을 찾아서 이제 패스를 넣는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나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블럭을 보면은 블럭이라서 사사이면 이게 블럭이 하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블럭을 나누는 거예요. 끌어들여서 블럭을 나누고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진 선수. 예를 들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들어가면은 뭐 이 상황만 되면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브루노 오른발 공 잡고 뭐 측면, 전환하든지. 네, 측면 가르나초 있고 레시포드 있고 최전방 뭐 호일룬 있으면은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빌드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골킥을 포함한 골키퍼에서 시작되는 공격에서는 완전히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것도 가능하다. 이 역할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다. 네. 그래서 카세미르가 가진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교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다는 인식을 줘서 이것도 맨날 제가 얘기하는 이제 양자택일을 상대한테 걸 수 있는 거죠. 선택지 네,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리버풀 전 네. 얘기를 이제 좀 해볼 텐데 리버풀전에서 마이누가 어쨌든 되게 칭찬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네. 그 경기를 어쨌든 맨유가 이겼잖아요. 네. 그때 마이누에 관련해서도 이제 한번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버풀 경기는 좀 반대로 가볼게요. 리버풀이 공을 가졌을 때로 리버풀 쪽에서 골킥이 이제 전개될 때로 해서 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전 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긴 것도 이긴 건데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잖아요. 저도 보면서 이게 그냥 경기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잘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이제 마이누가 그날 경기에서 유독 이제 잘했던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거의 완전히 리버풀이 골키퍼에서부터 공격 전개하면은 원원에 가깝게 압박을 되게 강하게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4-1-4-1 형태로 이제 수비 진영이 갖춰져 있긴 했는데 이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약간의 변주를 줬던 건 뭐냐면 뭐 다른 경기들에서 사실 비슷하게 했지만 여기서 한 공이 나왔을 때 9번이 전진을 하면은 이제 브루누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엔도가 보통 이제 6번으로 있으니까 엔도를 막고 있다가 여기서 패스가 한번 나갔을 때 9번이 전진을 하고 여기서 패스가 나오게 되면은
엔도에 붙어 있다가 엔도로 가는 패스 라인을 막으면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번에 깊게 넘어오던지 아니면 이제 풀백으로 나오던지니까. 그리고 여기로 이제 넘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엔도는 이제 죽은 패스 라인이고 여기서 이제 마이누가 맞고 그리고 이제 맥토미니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뭐 소보슬라이가 됐든 아니면 맥갈리스터가 됐든 여기서 이제 1대1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3대3에서 한 명을 이제 완전히 누락시키면서 이제 전진해서 압박을 하고 높은 지점에서부터 이제 공을 좀 많이 뺏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누가 이제 수비적으로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던 것도 있는데 이날 마이누가 굉장히 잘했던 게 공 가지고 드리블이었잖아요. 수비 막 2명, 3명 벗겨내고. 그렇죠. 온더볼에서 좋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마이누가 이 경기 상황에서 그런 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공을 높은 지점에서 뺏어내니까 여기서 리버풀을 어떻게 공을 여기서 뺏기면은 바로 여기다가 다 수비 전환이 되겠죠. 네. 여기다가 수비 전환이 되고 여기로 이제 수비 전환이 빠르게 되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네. 이 공간이 되는데 이때 마이누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차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죠. 특히 이제 리버풀의 경우에도 수비로 완전히 전환되면은 4-1-4-1이다 보니까 4-1-4-1은 이제 내려앉았을 경우에 기술적으로 퀄리티가 있는 선수가 후방에서부터 있게 되면은 약간 이제 뭐 제 표현은 이제 악몽이에요. 거의 악몽 시작인데 뭐냐면은 이 6번의 좌우가 계속해서 털려요. 이 6번 이 공간에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근데 이날 경기 같은 경우 어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누가 이제 압박을 해서 공을 뺏고 리버풀이 수비로 전환이 되면은 이 좁은 공간에서 계속 마이누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한 명, 2명, 3명 벗겨내서 여기서 계속 오버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 전반전, 중반, 정반전, 후반까지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오버로드가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래시포드가 프리로 풀리든 완비사카가 프리로 풀리든 아니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프리로 풀리든. 근데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다 뭔 거예요? 여기서 마이누가 공을 뺏고 여기서 전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픽스가 되는 거예요. 픽스가 되고 공이 빠지게 되면 이게 뭐 측면으로 빠지든 아니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든 빠지든 여기서 근데 이제 계속해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 이제 공간이 되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온더블 상황에서 강점이 엄청 좋길래 네. 저 되게 깜짝 놀라서 봤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기존 경기들 제가 이제 기억했을 때는 그냥 딱 그 6번 자리에 와가지고 볼 배급해주고 되게 안정적으로 압박 네. 끌어당기고 앞쪽으로 전진 패스 넣어주고 이런 거였는데 네. 오히려 올라갔을 때는 이 선수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이 진짜 잘 나온 네. 게 리버풀전 아니었나. 네. 그래서 이게 리버풀전 보고 저도 좀 놀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마다 좀 다르다고. 경기마다 이 장면은 이 리버풀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막 수비 2명 3명 벗겨내고 하는 장면은 딱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울버햄튼한테 이겼을 때 결승골 넣었을 때. 그게 딱 이 말한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오른 잡고 2명 3명 벗겨낸 다음에 옛날에 바이언이랑 할 때 사울이 챔스에서 넣었던 것처럼. 아, 네. 네, 그거랑 거의 똑같이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딱 그냥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아, 그냥 6번에서 아, 괜찮네. 나 연령대에서 괜찮네 했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이 경기 네, 보니까 공간이 완전히 이 정도로 좁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수비 2명, 3명, 4명 벗겨내고 하는 능력까지 있던 거죠. 주원이 형도 이 경기 이제 당군 형이랑 같이 입중계했었잖아요. 그때 마이누 이제 이런 공격 진영에서 잘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원래도 이런 재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도 잘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사실 마이누를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장코치가 잘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장점에 대해서. 근데 저는 조금 뭐랄까 좀 비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적이지 않게 말씀을 드리면 뺏겨야 되는데 안 뺏겨요. 뺏길 타이밍에 이거 공을 뺏겨야 세우게 되고 된다. 이 볼은 놓쳐야 되는데 안 놓쳐. 이거는 나는 사실 나 능력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냥 뭔가 타고난 것 같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냥 마법과 같은 네. 그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플레이들이 경기당 한 2-3번은 나와요. 아, 지금 마이누가. 네, 그래서 저는 이 마이누라는 선수를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형이 네, 저는 생각하기에 잘 못 본 그 선수예요. 잘 안 나오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코치가 말한 이 좁은 지역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못 뺏는 건데도 뺏을 때가 있거든. 경합 상황에서 네. 슥 하고 뺏어낼 때도 있고 여기는 못 나와. 100명의 선수가 있으면은 100명이 못 나오는 거야.
그럼 마이누가 나와요. 아, 그 공간에서. 네, 그런 플레이들이 경기마다 정말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들, 이걸 나온다고 하는 플레이들이 꼭 나와요, 경기마다. 리버풀전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도. 그래서 저는 마이누의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네.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중원을 꾸릴 거고 사실 중원 네. 문제가 되게 오래된 네. 좀 고질병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의 이런 마이누의 성장세나 지금의 퍼포먼스 봤을 때는 이 선수 중심으로 개편이 충분히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선수가 중심이 되는 것도 맞는데 저는 약간 이 선수가 중심이 돼서 유닛이 구성돼서 그게 약간 개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또 골킥이랑 관련되는데 네. 그러니까 골킥이 사실 따지고 보면 세트피스잖아요. 그쵸. 근데 골킥은 웃긴 게 뭐냐면 세트피스적인 특성도 있지만 인플레이적인 특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의 세트피스는 그냥 한 번 차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골을 넣을 거야라고 단발성으로 끝이잖아요. 근데 골킥은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되게 흥미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전 때도 이제 나왔던 게 전반 아마 한 30분경일 거예요. 30분 10초인가? 예,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경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 경기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보게 되면 오른쪽 센터백을 박스 바깥으로 빼요. 안쪽으로 둘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박스 바깥으로 빼놓고 박스 바깥에 놓고 이제 보통 뭐 풀백을 이제 윙 좁혀들고 풀백을 아예 올릴 때도 있고 한데 이날은 이제 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왼쪽 센터백은 여기 두고 이제 오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은 4-3-3으로 압박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살라 와 있고 여기 다르민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명을 막을 수 있게 보통은 이제 루이스 디아스가 있죠. 이 둘을 한 번에 막을 수 있게 와 있는데 이날은 이제 뭘 했냐면은 여기서 달롯을 이 루이스 디아스의 등 뒤로 해서 여기로 와요. 브루누를 엔도아타르고 막고 있고 소보슬라이가 이제 마이누를 막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는 맥토미니를 맥칼리스터가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3대3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오른쪽 풀백이었던 달롯이 와서 6번으로 공을 막으니까 이거는 누가 한 명이 막아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막아야 되는 거죠. 얘네 지역 방어 범위에서 등을 쥐고 받았는데 받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점프를 누가 하냐면은 소보슬라이가 점프를 뛰어요. 자기의 마크맨, 자기 페어를 버리고 점프를 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롯은 제가 느꼈을 때는 미드필더로 6번 역할을 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둘의 사이 그리고 점프 뛴 소보슬라이까지서 이렇게 공을 받았다가 여기서 2터치, 3터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터치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다면 달롯이 여기서 터치를 하니까 이 셋이 좁혀지고 그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이누 쪽으로. 그때 마이누한테 나가는 거죠. 마이누한테 나가니까 근데 그러면 또 마이누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점프하는 그럼 뒤쪽에서 이제 엔도가 점프를 하는구나. 엔도가 점프를 하는 거죠. 그럼 브루노가 풀리는데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이제 마이누가 했던 건 뭐예요? 마이누가 했던 거는 여기서 대각선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대각선으로 드리블해요.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이 둘의 사이로 가는 거예요. 이 둘의 사이로 가면 어떻게 얘네 둘이 좁혀지니까 그때 맥토미니한테 나가요. 그러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상황 끝난 거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난 거 6명 끝난 거예요. 6명 끝난 거고 여기서 아마 맥칼리스터가 이제 막 뛰어가가지고 여기서 파울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6번 역할 자체는 이제 달롯을 해서 대신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6번에서 8번으로 가면은 마이누가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 6명을 무력화시키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지고 받았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앞을 봤을 때의 퀄리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수준에서도 탑 클래스예요. 성인 레벨을 다 포함해서도. 네, 이게 수비를 그 좁은 공간에서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움직임 하나하나인데도 네, 그 볼 터치 한 번, 두 번 더 하면은 이게 다 뭉쳐서 이게 그냥 등 뒤가 다 열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그게 돼요. 근데 그게 어쨌든 달로의 그런 중앙으로 들어오는 역할과 기술적인 부분 포함해서 마이누까지 효과가 왔고 마이누가 이걸 해버리니까 맨유는 공격 상황에서 훨씬 더 이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아마 지금 마이누가 맨유에 없었다면 맨유 경기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미친 영향력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변수는 많아요. 뭐 부상에 대한 변수도 있고, 또 성장하면서 또 어떻게 또 몸의 밸런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이제 술맛 알아가지고 뭐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뭐 섹스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선수 한두 명 봐요. 그렇죠. 예? 다행히 이제 좀 착한 상이긴 해. 네, 그 관상은 좋아요. 제가 볼 때 관상은 좋아요. 네, 관상은 괜찮아요. 제가 관상도 좀 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재능을 봤을 때는 안 나오는 재능이에요. 진짜 쉽게 안 나오는 재능, 말도 안 되는 재능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공 가졌을 때만 아무 작전파니까 공 가졌을 때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누는 보게 되면은 수비로 전환될 때나 수비할 때도 그 인텐시티가 그 나이 때 진짜 보기 힘든 인텐시티예요. 오프 더 볼 상황에서도 네. 너무 좋다는 네, 얘기죠. 공이 있을 때 공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팀이 수비를 할 때 같은 경우에도 인텐시티가 정말 좋고 근데 어쨌든 그게 되다 보니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결국엔 가지고 있던 이번 시즌 딜레마가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 가졌을 때는 그 이제 몇 경기들 전반적으로 뭐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경기들도 있지만 이제 암라밭이 이제 영입됐을 때 저는 암라밭이 필요한 영입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압박이 왔을 때 상대 진영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한 명은 터치가 그게 막 그러니까 제가 드리블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오해를 하시는데 수비를 막 가서 이게 원원원에서 막 벗겨내는 그 드리블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4-3-3이면 여기서 터치 한 번, 두 번만 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모여요. 좁히고 압박 당기고. 예, 그러면 이제 사이드가 거기서 무조건 자유로워지는 선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보통은. 저도 이제 보게 된 지 솔직히 몇 년 안 됐고 이게 제가 얘기한 드리블은 그거고 암라밭은 그게 그래도 돼요. 그게 그래도 돼서 거기서 자유롭게 하는데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공격을 하다가 공을 뺏겼을 때 수비로 전환될 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공이 예서 얘한테 뺏겨서 우리가 공격하다 여기서 뺏겼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가서 하는 수비는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백라인 다 뒷공간 올려놓고 이제 지공을 하다가 뺏겼을 때 같은 경우에 뒤로 와서 쫓아와서 수비를 해야 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마이누는 그 네. 부분에 있어서도 네. 이제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까세미로가 결국엔 주전으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까세미로는 거기서의 경쟁력 극강이거든요. 아, 그쵸. 뭐 거기는 뭐. 네, 뭐 앞으로 가는 거 그리고 공이 빠진 다음에 뒤로 가는 거 거기서도 극강이거든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결국엔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역습, 빠른 템포의 공격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카세미로가 필요한 건데 어쨌든간 뭐 하나의 예지만 달롯을 6번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뭐 상대가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마이누가 있음으로써 수비 전환도 되고 공을 가졌을 때 그 제가 얘기하는 픽스, 피하시온 고정시키는 드리블까지 되는 미드필더가 이제 생긴 거죠. 아, 근데 그게 05년생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의 네. 근본도 충만하고 네. 너무 좋은 선수가 네. 나왔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선수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그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레이들은 많아요. 여기 뭐 윙포드다. 그럼 파릇파릇하잖아. 그치. 연락들 아니, 뭐 존나 빨라. 막 가르나초 막 에버트에서 오버헤킹 막 하고 막. 다다다다다 가가지고 크로스 올리고 막 슈팅 때리고 와 좋은 재능이다 뭐다 풀백 어려 힘 좋아 막 수비 맞고 막으면 사이드에서 다다다다 올라가고 막 크로스 올리고 막 그런 거 좋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이누 자리는 어린 선수가 눈에 띄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뭐냐면 그야말로 도사 자리거든요. 아, 사실. 그리고 이 삼선 정도로. 자체가 눈에 많이 안 띄는 네. 포지션이기도 하고. 어려운 자리예요. 눈에 띄기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서 눈에 띄려면 아 그래도 이 선수 그래도 재능이 있어. 그래도 좀 믿어볼 거야. 존나 거칠었을 때 팩이 있고 빡그 졸라 세게 부딪힐 수비형 때. 미들에서 막 태클하고 야 근본 있다 이 새끼야 이렇게 눈에 띌 수는 있어. 근데 마이누처럼 볼 다루는 기술로 눈에 띄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볼 잘 차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하잖아. 발로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 발로 볼을 다룬다고 봤을 때 최정상급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1, 2 터치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이누는 그러니까 3 터치, 4 터치가 좋은 선수예요. 3 터치, 4 터치가 그냥 제자리에서 막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 전진하면서. 것처럼 수비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끔 유발을 하는 3 터치, 4 터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팀 공을 받게 되는 그 다음 상황에서 공을 받게 되는 선수는 무조건 거기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더 편한 상황에 놓이게 네. 되는 거고. 네. 네, 좋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이누 오늘 어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올 시즌이 이제 거의 막바지다 보니까 저는 다음 시즌이 조금 더 좀 기대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뭐 리버풀전도 재밌게 보셨을 텐데 마이누 설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네.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히드풋볼 목요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월요일날 더 좋은 히드풋볼 내용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